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바이블인 국부론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은 17세기, 아니 18세기죠.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지은 책인데 지금 봐도 참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25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국부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죠. 저도 사실은 국부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책을 읽은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뭐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1권이 경제적 효율과 생산 요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 축적, 경제 성장, 경제 이론과 정책, 그리고 마지막 5권이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의 역할이 지금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정책 결정하시는 분은 국부론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지금 읽어서 뭐라고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국부론을 읽었다면 그렇게 시장을 혼란으로 만들지는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18세기 사람이고 한 50년 전에 아이작 뉴튼 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러니까 고전 역학을 완성한 분은 뉴턴 경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제학을 아버지라고 불리는 완성한 분은 아담 스미스인데 그 차이는 아인슈타인이 고전 역학을 한 단계 더 벗어나는 레벨업을 시켰는데 경제학은 아직도 아담 스미스가 그 근간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부터 보시죠. 국가의 부유함은 생산 1인당 생산량에 달려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세계 12위입니다. 수출액 규모로 하면 12위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하면 20위 안에도 못 들어요. 더군다나 2019년도에 여기서 더 떨어졌고 2020년도에는 더 떨어지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뭐 그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죠. 유엔 가입국으로 기준하면은 국가의 수가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5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남한만 따져서 북한까지 하면 더 커지죠. 하지만 북한은 국내 총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어, 국내 총생산이 많은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보시면 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건 그렇다 치고 중국이나 인도도 한국보다 높아요. 중국 2위고 인도가 7위입니다. 두 나라 다 우리나라보다 뭐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많고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많은 나라가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총생산을 늘리려고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화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핀을 만든다고 하면 하루에 20개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업을 하면 10명이서 하면은 2만 20명이 해가지고 4만 8천 개인가를 만들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1인당으로 기준하면은 한 사람으로 하면은 혼자 하면 20개고 같이 분업 나눠서 하면 2,400개.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문화를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핀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2,400개씩이나 핀이 필요하지도 않죠. 그래서 핀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빵이나 옷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문화와 시장 거래를 통해서 편익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간의 편익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예를 들었는데요. 이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뭐 뛰어난 와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만든 와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와인을 만들어서 스코틀랜드에 수출을 하고 스코틀랜드는 예를 들면 거기서 잘 나오는 게 있죠. 위스키.
위스키를 수출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일을 하고 똑같은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책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좋은 책을 쓰게 됐던 거는 버클로 공작이 후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 버클리 공작이 이런 후원을 해 줬냐?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도덕 비판론이었나? 그런 책인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버클리 공작이 감명을 받아서 자기 자식 2세 공작이 될 자식의 가정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널널했고 가르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작이 돈을 많이 줬죠. 돈도 충분했고 제일 좋은 거는 아들 교육시킨다고 유럽 여행을 시켰어요, 같이. 그래서 공짜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보고 '아 이렇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돌아와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히트를 쳤죠. 자, 여기서 시장 전문화를 하면은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은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은 지주가 지대를 가져가고 자본가는 자본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노동자는 임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노동자에 비해서 지주나 자본가는 작기 때문에 어 불리합니다. 임금 협상할 때 불리해요. 하지만 유리할 때가 딱 군데가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는 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국민 생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럴 때만 임금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 생산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에 왜곡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5권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2권하고 3권은 짧아서 그냥 함께 묶어서 했어요. 자본 축적이 2권이고 3권이 경제 성장인데 기본적으로 화폐는 교환의 도구입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 또 나와요. 중상주의하고 중농주의 하면서 나오는데 화폐는 교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무엇을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본 축적의 포인트였고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농협의 잉여가 발생해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을 재배를 했는데 그게 우리 가족도 충분히 먹을 만큼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팔겠습니까? 그냥 먹고 말지. 근데 조금 더 생산성이 향상돼서 우리가 먹고도 남았다. 그러면 그건 뭐 보관해서 내년까지 갖고 가는 경우 있겠지만 일부는 또 팔 수도 있겠죠. 농업의 잉여가 발생해야 도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도시가 발생한다는 거는 도시의 기능은 제조와 교역이거든요. 이 농업에서 만든 그런 생산물을 도시민들이 먹고 반대로 농업인들도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쟁기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그리고 뭐 직접 작물까지 재배하고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도시에서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비료 같은 거를 만들게 되고 그게 제조고요. 그리고 그거를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 생기는데 일단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명이 생기는 쪽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일단 농업 잉여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평지에서 강이나 이런 물을 끼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 잉여가 발생하면은 생계가 민생거가 해결되면 그다음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죠. 문화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명이 발생합니다. 제조가 발생하고 교육이 생기고 그래서 교통이 편한 쪽에 두 번째 세컨더리 컬처가 발생합니다. 그게 나일하고 어디죠? 미네소타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이 두 번째로 생긴 게 크레타, 미케네, 트로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죠. 그다음부터는 인제 교육 중심으로 갑니다. 나중에 어디죠? 이태리 위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어 비 어 지금 막 잠기고 있는 데죠. 물의 도시, 수로의 도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시의 성장은 아까 임금 성장이 경제 성장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성장도 농협이 잉여가 발생해야 돼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른 거를 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소개가 된 것은 유럽은 장자 상속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신대륙은 균분 상속이었거든요. 균분 상속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장자 상속되는 유럽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농노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농노의 특징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의 재화를 축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노가 뭐 저렴한 어 노동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농노의 위치에 있다면 그냥 일은 가급적 적게 하고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생산성이 있어서 이 농노의 효용성은 유럽에서는 거의 발효되지 않았고 어 신대륙처럼 아주 비옥하거나 규모가 큰 그런 곳에서만 생산성이 나름대로 입증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럼 다음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중상주의가 무역을 중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중상주의는 금을 중시합니다. 국부는 금의 양에 비례한다고 했고요. 중농주의는 반대입니다. 생산력이 국가의 부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같죠. 그래서 중상주의 같은 경우는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무역을 하면은 대금이 지금처럼 뭐 이 달러로 결제되는 게 아니었고 그때는 금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이 지출되는 무역을 통제하려고 그랬고 실제로 근데 사실은 국내 독점 계급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흉작이 났다. 그럼 공무가가 폭등을 하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당연히 수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지주 계급들이 반대를 했어요. 외부에서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 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결과는 독점 계급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백성들은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됐죠. 이 중농주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분업과 교육으로 생산을 증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이러면은 중상주의자들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수입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가 망한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저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죠. 대출 투자를 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대출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공실률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든 뭐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지면 망합니다. 아무리 수출이 초과를 하더라도. 수출 초과인 데는 아프리카 같은 데가 많죠. 자기 먹을 식량도 없는데 독재자의 주머니를 내서 수출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고. 그래서 수입 초과보다는 소비 초과를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생산을 소비보다 많이 하면 수입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든 아니면 수입이 줄든 형태로 해가지고 세팅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자본이 축적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인데요.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간단해요. 시장 경제가 잘 활성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해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회보호하고 공공사업이에요. 사회보호는 예를 들어서 외적이 침략해서 예를 들면 외구가 침략해서 뭐 다 불을 질러 버렸다. 혹은 강도가 들어와서 뭐 내 집에 있는 뭐 돈이나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걸 뺏어갔다. 중국에는 그런 게 많았었죠. 마적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사람들은 자본 축적을 안 할 겁니다. 언제 뺏길지 모르는데 그냥 적당히 일해서 적당히 한 다음에 다 먹어치우는 게 자본 수탈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농노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아담 스미스가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매출이 날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료나 뭐 지대를 낼 돈이나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에요.
경제 성장이 안 돼요. 자본 수탈되고 자본 비축적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소유권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내 거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공공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목표로 하죠. 우리가 맛있는 빵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주인의 이타심이 아니에요. 농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밀을 재배하고 밀가루 만드는 방앗간 주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고 빵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을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의 이익으로 귀착되지 않고 사회 이익으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나 공공시설, 뭐 인프라 같은 게 있겠죠. 다리나 교량, 항만 그런 건 국가에서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이때도 비용은 부담자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신항만을 건설을 하는데 국세를 썼다. 그러면은 그렇 어떻게 보면 좀 아끼려고 하는 게 줄어듭니다. 내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 훨씬 더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이분은 250년 전에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효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한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유는 쪼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본론만 이 국부론만 읽었어도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국토 어 국토 토지 담당하는 장관이 집이 빵이 아니라서 밤새 동안 못 만든다는 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빵 집이 2-3년 걸린다는 거 모르면서 국토 쪽 장관을 하면 안 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피해가 발생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모든 걸 다 잘하라고 하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체국 잘하는 사람은 체국에서 승부를 보고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고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전문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 그쪽에서 끝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게 훨씬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제가 느낀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뭘 하는 게 나 자신은 물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 에는 이 최소한 국부론 정도는 읽어본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동안 응용책만 하다가 오늘은 기본서를 한번 리뷰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어쨌든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리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